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님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요, 지난 무인기가 이제 침범을 했을 때 네네.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소극적인 대응 방안도 있고 간접적인 방안, 그리고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그런 방향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여러 방법 중에 레이저 무기 체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방산에 있어서 가시권에 와 있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레이저 무기 체계 어떤 현황이고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저 무기 체계가 가장 발달돼 있고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국가는 어딘가요? 아무래도 천조국이겠죠. 천조국이라고 불리면 국방비를 천조 쓴 데서 천조국이다 그 말도 하는데,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요. 국내나 뭐 일반이나 밀리터리 매니아나 레이저 무기하면 좀 와닿지 않는 게, 직접 타격 무기도 아니고 스타워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뭐 광선검이나 레이저 같은 무기가 과연 아무리 21세기라지만 우리들 앞에 실제하고 이게 정말 영화에서처럼 위력을 발휘했느냐, 좀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세상에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고 미국은 그걸로 미사일이나 무인기를 격추하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미해군 같은 경우는 오딘이나 헬리오스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CIWS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CIWS가 뭐예요? 근접 방공 시스템으로 이 고속 기관포를 활용해가지고 헬리오스 얘기하시는 거죠? 목표나 타겟들을, 미사일 그런 걸 격추시키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적의 대한 미사일이 근접했을 때 네네. 이제 미사일로 대응을 못한 거리까지 올 때 20mm. 기관포,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방어망이 기관포인데 그거까지 못했을 경우 레이저로. 네, 이제 레이저. 근데 이제 기관포까지 필요 없고 레이저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30kW 정도의 레이저로, 이게 아직 사거리는 한 3km에서 5km 정도 나오는데 저출력 레이더거든요. 근데 요거를 쏴서 방해 및 격추가 가능한 무인기 같은 정도는 그런 시대가 와 있죠. 예, 좀 멀게 한번 가볼게요. 그 미국이 왜 발달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스타워즈 때문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747 전보 제트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747 전보 제트기급의 플랫폼에다가 앞에 출력이 큰 맞습니다. 그런 레이저 무기 체계를 장착을 하고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2년 가까이 여러 연구를 실험을 했죠. 했어요. 네. 그것은 어느 나라도 해보지 않은 그런 실험이었고, 정말 시대,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80년대에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때 했다가 그 프로그램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가볼 기회가 생겼어요. 민간인으로서는 그러네요. 처음 가서 저도 그때 뿌듯했는데, 그때 그 기체가 경납고 안에 있었고 그 프로그램은 중지됐다. 네. 그러한 설명을 했고, 그러나 그거의 기반 기술은 고스란히 미국에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고 계속 발전시켜온 거죠. 괜히 스타워즈 프로그램이라고 불렸던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스타워즈처럼 레이저를 쏴서 미사일이나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떨어뜨릴 생각을 했었거든요. 80년대 당시에. 근데 발전을 해오면 좋았을 텐데 좀 미국이 여러 가지 뻘짓을 했죠. 맞습니다. 예, 뭐 여러 곳에서 재래식전을 치르느라고 기술이 사장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이 다른 데로 뿔뿔이 흐트러졌고, 드라이든 연구소의 박사급들도 계속 뭐 나사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민간 기업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레이저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해상 플랫폼 그리고 지상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미국 입장에서 가장 등한시했던 방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공이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레이저 무기 체계라는 이게 걸. 가성비가 이만한 게 없거든요. 한 발 쏘는데 뭐 몇천 원, 몇백 원,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미사일을 잡는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미사일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러시아가 날린 무인기 란셋이나 아니면 샤이드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 문제가 좀 생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언돔이 너무 비쌌잖아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레이저 무기 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쉽게 나열해봤으면 좋겠어요. 레이저 하면 뭐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만능 무기 같은데, 그렇다고 레이저가 단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해 주시면. 장점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성비죠. 한 발 쏘는데 몇천 원. 말 그대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걸로 고출력 전기로 해서 고출력 레이저를 쏴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여러 발 쏠 수 있고, 그래봤자 뭐 몇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 몇십 발 쏴봤자. 이런 건 굉장한 장점이죠. 20mm 대공포의 포탄 하나가 20만 원, 15만 원 네. 그래요. 제가 알기로. 네.
근데 2,000원, 3,000원 하는 레이저 무기 체계로 바뀌면 가성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 점이 있고 이렇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뭐냐면 이 고출력을 내자면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전력 내는 플랫폼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장비 대형화가 필수예요. 발전 발전기. 시스템까지 같이 네.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단점이 있고 또 전술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단점이 뭐냐면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는 레이저가 멀리 나가질 못해요. 심지어 공기에 효과, 의해서 이게 굴절되거나. 복사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죠. 심지어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들린 얘기로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쏠 때 레이저로 쏘는 걸 대비해서 로켓 겉면에다가 은박지를 씌워서 쏴서 근데 반사시킨다. 뭐 그런 것까지 있고 심지어 뭐 있냐면 영국 BAE 시스템사는 진짜 이건 공상과학 같은 얘기인데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한 레이저 차단막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아, 플라즈마 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레이저 조사를 약화시킨 거나 굴절시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북한 무인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라파엘사 그 아이언빔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뭐라도 배치해 놓자. 국민도 불안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무기 체제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국이 또 이스라엘 무기를 많이 썼죠. 들어왔죠. 스파이크 미사일이라든가 그 외에도 더 많은 시스템 많이 써왔죠. 그래서 스파이크 미사일은 방공 무기 체계는 아니고 네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평도 포격 맞습니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비한다고 갑자기 저는 정말 그때 간이 철렁했는데 7군단에 있던 다련장포 아시죠? 네. 다련장 차량을 구룡을 갖다가 거기다 배치를 하더라고요. 아, 백령도와 똑같은 연평도에. 전법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식이었죠. 이거 상당히 좀 이상하고 그리고 그럼 7군단이 필요할 때 유사시에 어떻게 할 거냐. 구멍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사실은.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레이저 무기 체계를 바로 그냥 도입한다 뭐 이러는데 우리도 레이저 무기 체계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DX에 갔을 때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못지않게 우리도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현재의 레이저 무기 체계 어떠한 상황까지 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뭐 DX 코리아나 아덱스 가셨을 때 모형으로 봤죠. 네. 신경 써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의 한화 디펜스가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거의 유일하게 레이저 군사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방산업체고요. 이 원천 기술은 거의 20여 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2019년 정도에 지금 ADD에서 선도 업체로 계약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작년 4월에 발사 실험을 해가지고 155mm 포탄을 폭파시키는 실험까지 성공을 했었죠. 아, 그 실험 화면은 이제 저도 본 적이 그냥 유튜브 검색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좀 신기했던 게 레이저 무기라는 게 영화 보면 이렇게 빛이 쫙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냥 특정 지점에 빛이 쭉 나더니 띠띠띠띠 하다가 그냥 펑 네, 펑 터지는 터져갖고 그런 식이죠. 조금 놀랍기도 하고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빛이 안 나가서 보이지 네. 않죠. 보이지 않죠. 네. 네, 너무 영화를 많이 아, 봐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스타워즈 많이 예. 봐서. 이게 여기서- 스타워즈의 뿅뿅 그거는 좀 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한화 디펜스가 만의 그런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의 모든 기술이 다 그렇듯 ADD에서 개발을 했고 네네. 그것을 한화그룹, 한화방산에서도 개발하고 한화 시스템에서도 개발하고 협력 체계죠. 한화 그것도. 디펜스에서도 네. 개발해요. 그러니까 한화 디펜스를 이 기자님이 말씀 주신 거는 플랫폼의 최종 단계가 한화 디펜스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뢰를 갖다가 격파하거나 하는 시험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방공에 쓰이면 그게 방공 무기 체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은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제 모형만 있을 따름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거기에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 주셨듯 발전 부분, 그렇죠. 발전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축소하거나 아니면 대형의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나. 그렇죠. 이게 사거리하고 조사력 그런 거에 직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건 또 네네. 냉각 기능. 맞습니다. 그 발전돼 있는 그런 열을 갖다 냉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냉각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공 무기로 쓸 수 있는 체계로는 시료가 있는 걸로 2025년까지
지금 개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레이저 조사를 해서 무인기라도 떨어뜨리자면은 최소 뭐 60kW 이상은 돼야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지금 한화디펜스에서 내는 건 사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뭐 20kW도 안 되는 것 같은데 20kW라고 합니다. 20kW가 1km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60kW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근접 방공 분야에 있어서 3km 네네. 정도는 돼야 된다. 사거리가. 그렇죠. 근데 그 기술도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레이저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개발 성공했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감히 말하건대 50kW 정도 되면 3km 이상 4, 5km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방부 차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배치를 많이 해서 초반부터 이렇게 다져놓으면 좋은데 결국 비용의 문제다. 예산이죠. 예. 항상 예. 방사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무인기만 날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바꾸어 얘기하면 블록 1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블록 1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30kW를 출력을 내는 1.5km 정도 사거리예요. 이것이 근접 방공 무기체로서 효과는 있을지언정 그거보다는 더 나가야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블록 1을 전부 다 대량 양산해서 깔아본다고 한들 그거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무인기도 있고 스텔스 무인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효율을 따진다면은 네네. 블록 2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2025년까지는 대공 무기로서의 실체화를 지금 노리고 있고요.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인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라든가 항공기까지 대처를 하자면 결국 60kW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물건이 나오자면 2025년에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렵고 그건 2030년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시험 배치는 될 수 있긴 한데 한국이 지금 세계 추세를 빨리 따라왔다는 건 맞고요. 미국, 독일, 뭐 일본 그런 기술 수준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그렇죠. 어떻게 되면 실전 격추는 한국이 최초로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면.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무인기 한번 날리고 재미를 많이 봤죠. 네, ICBM 쏜 거보다 더 큰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가 굉장히 뒤집어 엎어졌고 이제 뭐 화성 미사일 쏘는 것보다 더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어떤 대책까지 내겠다고 하냐면 북한 무인기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중국제 부품이나 이런 걸 써서 역으로 날리겠다. 그런 대책까지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포가 계속 전염이 되면서 농도가 낮아진 거죠.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했을 때 뒤집어졌었는데 하도 많이 쏘니까 사람들이 쏘든 말든 일상화가 된 거죠. 양치기 소년 효과죠. 쏘든가 말든가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수백억 원을 들여서 있는 돈 없는데 영혼을 끌어 쐈는데 대한민국 보라고 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한민국 그냥 그래 쐈니? 아주 어디 떨어진 거야? 라는 정도로 그냥 끝나버린 거니까. 몇백만 원짜리 근데 비행기는 바로 눈앞을 날아다니면서 저거 북한 무인기가 날아온 거다니까 그 공포의 전염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전국 수준이었죠 그냥. 그러나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체계 수준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미국 다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도 다 우리와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국의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100kW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보다 네네. 높고 낮게 그래서 다층 방어를 레이저로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5개, 6개의 단계를 나누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 포함 그 어느 나라도 지금 플랫폼을 상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기술이 없어라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체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도 출발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시험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훈련합니다. 또 그들이 제밍 기술까지 이용해가지고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대한민국군은 그동안 그것을 소홀히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무인기 사태 때 우왕좌왕한 것이고 네네. 합참 따로 국방부 따로 1군단 따로 놓은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그 체계를 갖다가 효율화하고 기존의 무기 체계들 우리도 계속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무기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보고 그거의 하나가 바로 레이저 무기 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한국 방공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면 사실 부담 없이 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 문제 없이. 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탄착 문제 같은 거를 크게 고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대공포탄을 쐈는데 이거 탄착 잘못해서 민가로 떨어지면 큰일 맞습니다. 났었습니다. 네.
근데 조준만 잘하면은 레이저 무기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방공 무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네네. 덧붙인다면 대공무기 체계로서 레이저가 만능은 아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 주셨듯 단점들이 존재하고 특히 가장 큰 단점이 기후에 민감합니다.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층의 방공망과 함께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들 필요하고 비호 복합이 하나의 큰 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 체계도 장착을 하면서 동시에 대공포 뭐 이렇게 결합이 된다든가 발칸포, 대공포는 같이 아니면 있어요. 단거리 미사일, 맨패드를 장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레이저 무기 체계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우리도 기회가 있다. 네. 이 출발선상에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속해서 레이저 무기 체계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한 가운데에 대한민국 방산이 있다. 한국 육군도 10대 게임 체인저로 지금 선정하고 열심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응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방법이겠죠.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으실지언정 네네. 박수 치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 한번 마련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